someone you could not get back down. Have you ever been in love so deep there's no way out? I wish I could explain your eyes and how the sound of your voice gives me butterflies. How you smile makes my heart skip a beat. 아나톨리아의 비경을 가다. 옥창열. 코로나 때문에 이태 동안 나라 바깥을 못 나갔다.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은데 답답한 노릇이다. 역병으로 경제가 피폐해지고 되는 것 없이 곤욕을 치르는 위정자들이야 더 말할 게 있겠냐마는. 그들은 세월호 사건을 주구장창 물고 늘어져서 남의 눈에 눈물을 뺐으니 피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다 싶지만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세상을 유람하는 게 나긴 나는 무슨 죄인가. 다행히 치료제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의 경계 심리도 무뎌지면서 하나 둘 여행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강렬한 햇살이 좋아 보이는 사이판에 잠시 눈길이 가다가 뛰어난 자연경관에 덤으로 고대 문명의 향기를 얹은 터키의 마음이 더 끌렸다. 항공편에 따라서는 출발 전에 비싼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었으나 마침 우리가 타고 가는 카타르 항공은 백신 접종만 2번 이상 맞으면 되었다. 나는 이미 3번을 맞았고 3번 맞은 사람은 감염되어도 수월하게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루에 간신히 2번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좀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미어터지던 공항 로비가 인적이 묘연하다. 텅텅 비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든다. 비행기 안에도 빈자리가 제법 있었다. 좌석 4개가 쪼르륵 붙은 곳을 발견하고 잽싸게 방석과 담요로 이부자리를 만들고는 대자로 누워서 편히 갔다. 고약한 전염병도 소용이 닿을 때가 다 있구나 싶었다. 환승지인 도하까지 10시간을 비행하면서 2번 기내식이 나왔는데 카타르가 부자 나라 티를 낸다. 도하에서 갈아타고 이스탄불까지 4시간을 더 가는데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진수성찬 기내식이 나왔다. 집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느라 하루 3끼 먹는 일이 드문데 꼬박꼬박 먹는 것도 고역이다.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니 현지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바로 수도인 앙카라 방면으로 향했다. 터키는 한반도의 서너 배 정도 되는 큰 나라라 차창 밖으로 펼쳐진 벌판이 한결 여유가 있었다. 한나절을 달려 어둠이 내리고서야 첫 목적지인 베이파자르 민속마을에 도착했다. 오스만 제국 시절에 형성된 마을이라는데 좁다란 골목시장에서 당근도 팔고 빵도 팔았다. 가이드가 이곳 당근이 유달리 맛있다고 하여 한 봉지를 샀다. 맛있긴 한데 한국 당근보다 유달리 맛있는지는 내가 미식가가 아니라서 판단이 안 섰다. 술도 팔았는데 부근에는 버젓이 이슬람 첨탑 사원이 있었다. 이슬람 국가는 원래 술을 금기시하는데 터키는 세속화가 많이 된 것 같았다. 앙카라 부근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길을 나섰다. 아나톨리아 중부 고원지대인 카파도키아 방면으로 버스를 달리는데 2월 중순이라 흰눈이 많이 내려 온통 은색이었다. 완만한 구릉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 저 멀리 아스라한 지평선에 새하얀 설산이 나타났다. 해발 3000m 되는 하산이란 이름의 화산이란다. 경치가 환상이다. 도중에 뿌연 안개가 낀 소금 호수가 나타났는데 길이가 100리나 된다고 한다. 여기서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는데 주변의 땅에는 염분이 없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 신기하다. 마실 물은 귀해서 생수도 일일이 돈 받고 파는데 소금은 지천이란다. 터키 음식이 짠 게 많던데 우연이 아닌 듯하다. 흰눈 덮인 산을 지나 을라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작은 그랜드 캐니언 같은 긴 협곡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 침식작용으로 움푹 내려앉은 골짜기였는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계단을 한참 내려가면서 살펴보니 한탄강이나 무등산에서 보는 주상절리 비슷한 암벽이 숨바꼭질하고 있었다. 옛 수도사들이 판 동굴이 군데군데 벌집처럼 암벽에 걸려 있는데 하도 아슬아슬해서 거기서 두 손을 모으면 없던 신심도 생길 것 같았다. 점심은 항아리 케밥이란 걸 먹었다. 고기와 야채를 항아리에다 넣고 끓인 것인데 케밥이란 말이 원래 구운 고기란 뜻이란다. 몽골에는 항아리에다 달군 돌과 양고기를 넣고 오래 기름을 뺀 허러억이란 요리가 있는데 이곳 항아리 케밥은 물을 부어 고깃국처럼 끓였다. 태양이 중천을 지날 때쯤 카파도키아에 진입했다. 카파도키아는 남한 면적의 4분의 1 정도의 광활한 고원지대였다. 드문드문 자라다 만 듯한 수목들도 힘에 겨워 헐떡인다.
이 지역은 실크로드 대상들이 지나다니던 길목으로 히타이트부터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투르크 등 숱한 민족이 명멸하였다 한다. 뉴욕 연수 시절에 만났던 터키 학생 이야기로는 옛날 자기네 민족이 중국 북부에 있었을 때는 우리처럼 눈이 찢어지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서진하면서 피가 섞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터키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보니 백인과 중동인을 섞어놓은 듯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가이드 말로는 동부에 많이 분포한 쿠르드족이 기럭지가 긴 데에 비해 투르크족은 덩치가 빵빵하다고 했다. 먼저 카파도키아 초입의 데린쿠유 지하 도시를 둘러보았다. 지상은 평범한 마을인데 땅 밑에 2만 명을 수용한 지하 도시가 있었다. 개미굴처럼 꼬불꼬불한 미로를 따라 무려 지하 8층까지 파내려갔고 그 안에 예배당과 우물, 주거 공간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다는데 신앙이 무엇이길래 어두운 땅 밑으로 들어가 두더지를 자청하나 싶었다. 이어서 지프에 분승하여 눈 내린 진창길을 힘겹게 올라서니 눈앞에 기암괴석의 외계 풍경이 펼쳐진다. 조망 포인트도 버섯바위 계곡, 비둘기 계곡, 우치사르 계곡 등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누런 황토빛 풍경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스머프 집을 닮은 곡갈 모양, 남근처럼 생겨서 민망한 바위도 있었다. 어떤 예술가도 흉내내기 어려운 조물주의 걸작들이었다. 비둘기 계곡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바위 동굴 옆에 작은 굴을 파서 비둘기를 길렀다고 한다. 비둘기 배설물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용했다고. 그런데 화학비료가 등장하면서 쓸모가 없어져 거의 잡아먹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입장료를 따로 받는 괴레메 야외 박물관 계곡이 특히 볼만했는데 계곡 전체에 셀 수 없이 많은 암굴을 층층이 파서 교회도 만들고 수도원도 만들었다. 세월을 못 이겨 무너져 내린 굴도 있었고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기독교 성화 흔적이 곳곳에 가득했다. 그 중에 신비한 파란색을 내는 안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무슨 보석에서 추출한 거란다. 성화를 자세히 보니 성인들 눈만 정 같은 것으로 쪼아 파인 상태다. 이슬람이 그랬다는데 참으로 속이 좁다. 힌두교는 불교의 석가모니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여 숭배한다는데 이슬람은 왜 그런가? 하긴 기독교도 베타성이라면 뒤지지 않으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다. 카파도키아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길을 나섰다. 방향을 아래로 틀어 코냐 대평원을 가로질러 지중해 연안의 안틸리아로 가는 길이다. 인구에 비해 땅덩이가 넓어서인지 인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완만한 구름과 벌판, 하늘과 산그림해가 술래잡기를 하듯 보였다 숨었다를 반복했다. 오스만의 영광이 끝도 없이 펼쳐진 복받은 땅이었다. 이곳에 밀만 갈아도 굶지는 않겠구만 왜 한국보다 못 산다는 건지 의아했다.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니 흰눈 덮인 은색에는 간곳 없고 야자수 늘어선 곳에 로마 유적 찬연한 안틸리아가 출렁이는 푸른 물빛에 옛 영화를 곰삭이고 있었다. 선택 관광으로 유람선도 타보고 저녁에 하드리아누스의 문에도 가보았다. 로마 황제가 방문한 기념으로 당시 시민들이 돈을 걷어 만든 문이라고 한다. 다음 날 안틸리아에서 해안지대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오금 저린 삭도를 타고 올림포스 산맥에 올랐다. 카파도키아 고원에서 못 보던 소나무가 지천이다. 정상에 올라서자 금강산이 울고 갈 선계의 절경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왔다. 흰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가이드 말로는 건너편 산봉우리 어둠에쯤 노아의 방주가 걸렸단다. 노아의 방주가 걸린 곳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 아라라트산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그리스 민족이 개척했고 뒤이어 로마 제국이 차지한 속지였다는데 여러 차례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 영광은 간데없고 돌무지만 남았지만 원형극장과 수리시설을 비롯한 찬란한 고대 유적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었다. 개인도 국가도 흥망성쇠에 굴레바퀴를 피해갈 수는 없는 듯하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사진을 통해 많이 본 파무칼레라는 명소가 있었다. 멀리서 보면 꼭 새하얀 눈으로 덮인 다락론처럼 보였는데 다가가 살펴보니 흰석회암 온천이었다. 숯관을 한 장씩 갖고 들어가서 빛이 따스한 온천물에 발을 담그며 쌓인 여독을 풀었다. 다시 하룻밤을 자고 푹상하다가 도중에 가죽옷 파는 매장에 들러 패션쇼를 보았다. 말쑥한 터키 청년과 아가씨들이 양가죽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데 늘씬한 외모 때문인지 옷 태가 팍팍 난다. 쇼는 잘 보았는데 안 사고 그냥 오려니 뒤통수가 간지럽다. 다음은 에베소 근방의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에 들렀다.
원래 그리스 신전이었던 자리에 예수교회가 들어서고 다시 예수교회를 헐어낸 돌로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다 한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인근 섬으로 유배당했는데 로마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 사역한 장소란다. 그는 여기서 4대 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한다. 기독교 비판 서적에는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제각기 다른 사람이란 주장이 있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이드 말로는 예수 사후에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업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각각 십자가형과 참수형을 받았고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했다. 유일하게 요한만 자연사했을 뿐 12제자 중에 무려 11명이 순교했다고 하니 세상에 무서운 것이 믿음인 듯하다.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비록 성경에 과장과 허위가 섞였다고 해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역시 로마 제국 속지였던 에베소에 들러 유적을 둘러보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다. 유명했다는 켈수스 도서관의 돌기둥은 백악관을 능가하고 총독 관저의 채색 벽화는 어제인 양 생생했다. 여기에도 거대한 원형 극장과 신전이 있었고 화려한 귀족 공동 화장실도 있었다. 모두가 돌을 다듬어 만든 건축물이었는데 우리의 석굴암과 다보탑이 왜소해 보일 정도였다. 이어서 지진 맞은 에베소인들이 이주해서 생겼다는 시린제 와인 마을을 방문하여 포도, 체리, 오디, 석류 등 온갖 와인을 시음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살 생각이 없는데 공짜로 자꾸 와인을 주어서 좀 미안했다. 시음량이 꽤 되었는지 돌아서 나오는 산길이 오락가락 흔들흔들했다.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 천지였는데 복숭아와 석류나무도 간간히 보였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와 에베소에서는 사람 다니는 길 한복판에 천하태평으로 퍼질러 자는 개를 보았다. 인도에서 많이 보던 풍경이다. 휴게소에서는 목줄을 묶지 않은 칸갈이라는 대형 토종개가, 식당에서는 고양이가 한입 달라고 엉겨붙었다. 터키인들이 개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도 주고 해코지를 하지 않아 그런 듯했다. 다시 하룻밤을 자고 계속 북상하여 오스만의 첫 수도였다는 부르사로 향했다. 지도를 보면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은 곳. 여기서 근육을 키워 동로마를 함락했다고 한다. 대포와 전망대가 있는 곳에 동로마를 정복한 장군으로 술탄이 된 인물의 무덤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 시절 군복에 휘어진 칼을 찬 잘생긴 근위병들이 그 앞을 지키고 섰다. 제법 부동 자세로 근엄하게 선품이 옛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듯했다. 부르사의 거대한 울루잠이 이슬람 사원을 구경하고 시내를 돌아 나오면서 거리 풍경을 보니 한 손에 담배를 물고 유모차를 끄는 여인이 있었다. 히잡도 수건 한 장 건성으로 둘렀고 아무래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약발이 다한 듯하다. 카파도키아 관광지에서는 쫄바지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옆에 선건장한 투르크계 남친을 보기 전에는 외국 관광객인가 싶었다. 1차 대전 후 독립전쟁의 영웅인 케말 파샤가 집권하면서 세속화를 진행시켜 금주도 일부 닫혀도 이곳에서는 이미 고리적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부르사에서 서쪽으로 좀 나간 해안에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옛 트로이 유적지가 있다는데 가보지 못했다. 거기에 들르면 많이 돌아가게 되고 가봐야 별로 볼 것이 없어 실망한다고 했다. 트로이 전쟁을 읊은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저술한 호머는 우리가 지나온 안틸리아와 에베소 사이 보드룸이 고향이란다. 드디어 첫 출발지이자 마지막 목적지인 이스탄불 시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다. 이교도를 막아서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 성벽이 코앞인데 마치 로마 병사가 돌아와 제지하는 듯 버스가 느림보 거북이다. 어쩌랴. 뜨고 지는 게 세상의 이치건을. 막는다고 제국이 온전할 수 없고 느리다고 마냥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먼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유람선을 탔다. 해협 너머 유럽 쪽에도 약간의 터키 영토가 있어서 이곳은 터키 관할이다. 그 옛날 실크로드가 이곳을 거쳐 로마까지 이어진 동서의 교차로라고 할 만한 교통의 요지다. 그 때문에 포성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한데 이제는 무심한 갈매기들만 오락가락 날아다니고 있다. 다음은 술탄이 살던 돌마바체 궁전을 관광했다.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19세기 말에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려 일부러 무리하여 보석으로 휘감은 궁전을 지었다고 한다. 결국 오스만은 1차 대전에 패배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유럽을 잃고서 현재의 아나톨리아 반도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그렇게 사치하고도 나라가 온전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 못지않은 화려한 궁전 내부 장식과 볼만한 유물이 많았는데 사진을 못 찍게 했다. 이어서 터키 명물 재래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를 둘러보았다. 카펫과 마른 과일부터 없는 물건이 없는데 천장을 덮어 씌워놓은 상태에서 하도 담배를 피워대서 공기가 매캐했다. 오래전 멕시코와 브라질 국내선 여객기를 탔을 때 우리나라의 시골버스처럼 기내에서 마구 흡연하여 숨쉬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무 데서나 흡연하는 건 후진국 풍경인데 조금 아쉽다. 코란이 술뿐 아니라 담배도 금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 외곽으로 나가 피에로티 언덕이란 곳에 올랐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피에로티라는 프랑스 군인이 터키 과부를 사랑했는데 5년 뒤에 돌아와 보니 여인이 이미 돌팔매를 당해 죽은 뒤였다고 한다. 비련의 언덕에서 망부석이 된 외국 군인은 평생 글을 쓰면서 여인을 추모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이 모여 터키의 세속화를 부추겼으리라. 이스탄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돌마바흐체의 궁전을 짓기 전에 술탄이 살았다는 톱카피 궁전을 구경했다. 술탄 침실 주변에 후궁들의 거처인 하렘이 있는데 800의 후궁들이 한 남자만 바라보며 몸단장을 했다고 한다. 침실에는 2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술탄은 하룻밤에 반드시 2명의 후궁과 잠자리를 했다고. 침실과 멀지 않은 곳에 넓은 풀장도 있었다. 그곳에서 후궁들이 목욕을 하면 술탄이 마음에 드는 후궁을 점 찍어 사과를 던지지는 않았을까. 술탄들 용모를 보면 전통적인 투르크 계보다 백인에 가까운데 여러 정복지에서 후궁들을 데려와서 그렇단다. 걸주의 주지육님이 이보다 더했을까 싶다. 돌마바흐체 궁전 내 입장료를 따로 받는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 다윗 왕의 검, 사도 요한의 터번 등 진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사실인지 모르겠다. 영구 보존을 위해서인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사진도 못 찍게 했다. 이어서 세계 종교 미술과 건축의 걸작이라는 성소피아 성당을 둘러보았다. 동로마 제국이 만든 것인데 오스만 점령 후에 모스크가 된 곳이다. 세속의 부침 속에 종교인들 성할까만 참 팔자도 기구하다 싶었다. 코로나 광풍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지금은 두 종교의 신자들이 다 함께 어울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 보였다.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는 규모가 비슷한 블루 모스크가 있었는데 동로마를 정복한 후에 술탄의 지시로 건축한 것이라 한다. 누구 키가 더 큰지 경쟁하듯이 지어올린 것인데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술탄은 천년 제국의 꿈을 가지고 지시했겠지만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다.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언젠간 바스러져 사라질 운명인 것을. 여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탔다. 하루 전 점심 때 코로나 출장 검사를 나왔는데 다행히 25명 일행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는 식사할 때나 답답할 때 마스크를 수시로 벗었는데 아직 객살 팔자는 아닌 건지 용케도 음성이 나왔다. 역마살 낀 사람은 역병도 피해가는 건가? 감염되면 완치가 되어야 귀국이 가능하다는데 아무래도 조상님이 도우신 듯하다.